국민 라디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마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프로그램에 약간의 개편이 있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진행했던 저희 프로그램을 이번 주부터는 4주 진행합니다. 물론 다음 주는 추석 연휴라 불가피하게 한 주 쉴 예정입니다. 또 프로그램 진행 시간도 오후 4시부터 1시간으로 30분 줄였습니다.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님이 진행하시던 정치학 가라사대가 폐지되고 뜨거운 인터뷰 위주로 진행됩니다. 이전보다 자주 찾아뵙게 될 수 있게 되었으니 더욱 긴장을 갖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한국 정치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핫한 정치인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인터뷰. 네, 오늘 뜨거운 인터뷰 초대 손님은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입니다. 은수미 의원은 노동 관련 전문가로서 제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처음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맹활약을 펼치고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수미입니다. 예, 오늘 여기 찾아오시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아니요, 찾기는 쉬웠습니다. 찾기는 쉬웠어요. 네네. 특히 이용마 기자님이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아주 반갑게 왔습니다. 십시일반 예.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예, 국회 이번에 의원으로서 활동하시는 건 처음이죠? 그렇죠, 초선이죠. 예, 어때요? 해보니까.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가와 좋은 정치인인가는 다른 거다. 제가 초기에 그런 이제 정치적 교육을 받고 국회에 들어왔더라면 저는 좀 더 나은 의정 활동을 했겠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사회적 약자나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일정하게 이제 정책적인 능력도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좋은 정치인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아니다. 혹은 많은 분들이 은수미가 좋은 정치인일까에 대해서 여전히 퀘스천 마크, 그러니까 질문,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실 거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옳은 주장, 그러니까 옳은 가치관을 주장한다는 것과 그것을 되게 한다는 것 사이에는 대개의 경우 아주
작은 길밖에 없거나 아니면 그 길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좋은 정치인이라면 자기가 옳은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그것을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정치를 한 2년 하다 보니까 상당수는 되게 하는 게 중요해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가치관을, 신념을 버리고, 이걸 베버는 이제 신념윤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책임윤리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신념윤리를 버리는 것이 상당수고, 그래서 뭐 되게 하는 게 해야지, 합리적이 돼야지 이러는 거고, 소수는 뭐 어쩔 수 없으니 옳은 주장만 하는, 네. 이러한 이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떠냐. 그래, 네가 하는 주장이 너는 옳다고 할 수 있어. 혹은 상당수의 많은 시민들의 옳은 주장을 하는 좋은 사람이긴 해. 하지만 이 사람이 실제 그것을 되게 하는, 그것까지를 해내고 혹은 그걸 못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2년밖에 안 된 초선이고 이제서야 그런 질문하는 초선 의원이라는 걸 보면 저는 아직은 제가 좋은 사람일 수는 있으나 좋은 정치는 아직 안 되는. 그래서 앞으로 초선으로 입성을 하는 정치인들한테는 그런 좀 교육, 그런 질문, 그런 자각이 좀 사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당이나 의회가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저도 2년만 돼서야 이제야 이런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한다는 게 저로서는 참 부끄럽습니다. 글쎄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그런 고민들은 초선 의원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하도록 당이 만들어줘야 되는 사실 않느냐. 그렇죠. 예, 좀 그 생각이 드네요. 당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항상 그 야당을 보면서 혹은 뭐 하여튼 우리 사회 여러 정치 세력들 보면서 느끼는 게, 특히 진보 정치 세력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떤 마키아벨리와 같은 어떤 현실적 감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참 많이 하거든요. 예. 옳은 주장은 때로는 펴는데 뭐 그걸 관철을 전혀 못 시킨다든지, 혹은 반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옳은 주장을 막 하는 듯 하다가 이제 딴 길로, 현실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반대의 길로, 그렇죠. 예, 현실 영합적인 이런 모습들, 예, 그 양자의 그 중간에서 어떤 그 길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야당이 정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당다운 야당이란 말 있잖아요. 예.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야당다운 야당이 그냥 옳은 주장만 하면 야당인가요? 물론 그것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전 제대로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비판이 현실적인 힘으로 나타나야 돼요. 저는 그렇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야당다운 야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면, 주장을 하면 그것을 현실적인 힘으로 마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수사권, 최소한 기소권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수사권이라도 최소한 해야지, 왜 박근혜는 그걸 안 해? 라고 비판을 우리가 하면 그 비판을 현실적 힘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오솔길이 뭘까?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치열하게 그걸 논쟁을 하고 그걸 현실화시키고 그걸로 평가를 받는, 이런 게 전 야당다운 야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좀 잘못, 제가 야당다운 야당 그냥 장애투쟁이나 잘하는, 혹은 입법투쟁이나 잘하는,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혹은 그냥 주장만 잘하는, 이런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다운 야당, 당다운 당, 뭐 정치인다운 정치인, 이에 대한 저는 이제 고민이, 그리고 그런 고민이 체계화돼서 많은 정치 지망생들과 공유되고, 그 다음에 당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미 FTA 이런 사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 정말 정치인다운 정치인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주장과 물리력을, 그러니까 현실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 게 정말 정치인다운 정치인이었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배울 수 있었으면 제가 훨씬 더 잘했을 거고요. 저는 앞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앞으로
제가 뭐 더 정치를 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느끼는 이 아쉬움을 다른 정치인들이 느끼지 않도록 제가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네. 다른 조선 의원이 똑같은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되면 저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예, 아니 여전히 이게 부끄러운 일이 은수미 될 의원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사실은 지금 현재 야당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개인도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당에서 이런 문제 이제 당내 리더십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사실은 해결을 해주고 조선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큰 부담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예. 이제 변명을 하나 하자면 물론 제가 오늘 사고를 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근데 제가 변명을 좀 하자면, 저는 리더십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오랫동안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되고, 또한 본인 혹은 집단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있었던 이제 리더십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너무 빨리 사실 어떤 분은 거의 살해당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빨리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이 좀 더 축적이 되고 그 리더십 아래서 사실은 여러 정치인들이 또한 훈련이 되고 거기서 당이 성과를 쌓았어야 됐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일찍 이제 돌아가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사실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만들 기회나 이런 게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정치인들이 좀 계세요. 그 변명일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그런 면이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2주 전이죠. 그때 천정배 전 의원께서 출연을 하셨거든요.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이 과거에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을 쏟을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냐 반민주냐, 민주냐 독재냐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특별하게 정책 문제라든지 야당의 어떤 그 진로, 이념, 방향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또 당시에는 DJ라는 어떤 탁월한 어떤 리더가 있다 보니까 예, 굳이 야당 의원들이 정책 고민을 안 해도 DJ가 쉽게 말하면 정책은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따라갔던 거고 이제 DJ 집권 당시에는 이제 DJ가 다 모든 정책 정부 정책이라든지 여당의 정책까지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다 이끌고 주도해 가니까 거기 따라가면 그만이었던 거고 그 이후에 사실상 당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이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제가 열린우리당 2004년도에 출입할 때 보면 열린우리당이 그 당시 급조됐었는데 그 정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야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DJ하고 노무현은 전혀 다른 리더십이었고 노무현은 상대적으로 분권화된. 예. 그래서 개별 의원들이나 당의 어떤 영향이나 권한을 많이 이양한 이런 걸 이제 원한 또 리더십이었는데 그럼 그에 맞추어서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당이 체제가 정비가 되고 그게 좀 지속돼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돼버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스탑이 돼버린 상황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점점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여당이 혹은 박근혜가 최경환표 경제 정책서부터 막 하고 퍼붓잖아요. 네. 근데 정말 당내에서 이것을 대응할 능력이 없거나 늦거나 해요. 네. 그래 보니 최근에 이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사적연금 활성화 문제 있잖아요. 이게 환노위 법안입니다. 네. 그래서 환노위 글쎄 모르겠어요. 고용부가 어떤 정부 입법을 가지고 올지 혹은 새누리당 의원 통해서 의원 입법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내려야 되고 입장을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당내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그리고 국내에 별로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 사적연금에 대해서 네. 주로 공적연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저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적연금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 뽑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노동 정책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그 사람조차도 아직 대응을 할 수가 없고 그 대응 시스템이 좀 어려운 거예요. 당 자체가.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뒤늦게라도 대응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새누리당이나 정부는 마구 이제 포격을 하는 거예요. 규제 완화하자. 그래서 노동, 환경 이런 거 다 규제 완화하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부터 다 없애버리고 있거든요. 네. 장치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모르시고 당연히 야당이 시민과 국민한테 호소를 해야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대응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제 판단으로는 저희가 한 10년 정도를 지금 진전을 못하다 보니 당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에 있어서 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내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이 되게 많고 의견들을 집중하면 돼요. 우리가 정책 능력이 없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혁 세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데 당이 그것을 쭉 집중을 시켜가지고 대응을 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진보 전체적인 예.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대응 능력은 있어요.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똑똑한 야당이 분들도 많고 그걸 모아내는 역할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야당,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장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힘으로 안 돼. 라고 막아설 수 있는 정도의 야당은 돼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좀 어려운 체계가 한 10년 이상 지속됐다라는 이제 얘기들에 제가 요즘 동의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모아내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건 이제 능력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야당이 그런 여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기 때문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경제 정책이라든지 노동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왜 우리가 김대중 정부 이후에 소위 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개혁들을 지속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결과로 이제 양극화가 상당히 많이 심화됐고 그 어떤 신자유주의 개혁을 MB,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오히려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체제인데 지금 상황 자체가 보면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야당도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적당히 동의하면서 끌려가는 그렇기 때문에 못 모아내는 게 아니라 또 안 모아내는 측면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예,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마 기자님 말처럼 반 정도는 사실은 일정하게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하게 좀 양보한 정도로 합의를 하는 것도 있다. 반은 그렇다. 하지만 나머지 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내부에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왜 못하느냐?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당은 이기는 법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기는 법을, 그러니까 자원도 있고, 그리고 명확하게 부유한 집단이나 계층 이해를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모아내서 이걸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꽤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그러니까 그 나머지 반이 야당이 이기는 법이 뭘까에 대한 저는 해답을 못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기는 법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국민이 이기는 법을 알아내면 돼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서민인 국민이 이기는 법을 우리가 파악해내면 되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여당이 이기는 법을 따라가거나 그럼 100점100패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형국이 그러면 아니면 되고 있죠. 우리가 아니면 아예 그냥 여당 쪽이 뭐 대충 맞는 게 아니야? 라고 따라가든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이고, 저 역시도 요즘 그래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비정규 입법이나 저임금 근로자나 혹은 뭐 하여튼 일하는 시민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는데, 제가 빛나거나
제가 무엇을 하는 방법, 물론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도대체 이분들이 이기는 방법이 뭘까? 도대체 이분들이 요구하는 정의가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포장도 하고 이러면서 예를 들어 사자연금 활성화 이러면서 마치 비정규직을 뭐한가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증권사한테 몰아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방식으로 이기는 법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 실제로 노후 생활이 대비를 해야 되고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근로자가 노후 생활 완전히 이 노후 대책이 사각지대예요. 그러면 그리고 정규직조차도 대부분 중간 정산에서 돈 다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노후 생활 안정 대책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기는 법은 도대체 뭘까를 더 고민을 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아직 그걸 못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주장만 하거나 이건 아니다라고 주장만 하거나 아니다를 실현도 못하는 거죠. 하거나 아니면 여당을 따라가기를 하거나 아직은 저는 그 수준의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도 요즘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쓰면서요. 그 여론조사 자료가 그 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2002년도, 2004년도, 2008년도, 2012년도 뭐 그렇게 해서 한 4번 정도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가 16, 17, 18, 19대 국회가 있을 때예요. 네. 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뭐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소위 말하는 이제 탈물질주의적인 측면, 뭐 이런 식으로 4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요. 일단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2002년도, 2004년도 이런 때 보면은 진보적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대북 문제라든지 혹은 뭐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진보적으로 나타나고 국회의원들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높게 나와요. 진보적으로.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발전할 때니까 아마 그런 영향 때문인지 그때는 높다가 이게 2008년, 2012년도에 오면 이 대북 문제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진보성이 떨어집니다. 보수화가 진행됩니다. 이제 이것은 아무래도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을 한다 계속적으로 하고 또 이명박 정부 이후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고 막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보수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보적이었다가 보수화가 진행이 되는데,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이었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진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반 이상이. 당시는 개별적인 사안들, 예를 들어, 양극화가 해소되는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은 뭐 성장입니까? 양극화 해소.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예전에는 성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올수록 분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양극화 해소가 성장보다 중요하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는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으로 가면 있잖아요. 아주 단적인 예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열심히 밀어붙이는 대기업 규제 해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찬성을 합니다. 오히려 2002년도나 2004년도보다 2008년도, 2012년도에만 대기업 규제 해소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양극화가 심각하다. 그 다음에 사회적 어떤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자라면서 혹은 뭐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이 될 때까지 이 분배 문제라든지 양극화 해소하는 방안으로 보아온 것은 경제 성장을 통한 그 분배 해소 이거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 패러다임에 젖어가지고 역시 분배 해소하고 양극화 해소를 하려면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파이를 키워야 돼. 이런 논리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순이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양극화 해소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법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기업 규제해서 이러면서 성장 담론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게 국민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국민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네. 아니 저는 이게 정치의 문제라고 보는 게 좀 네.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런 거잖아요. 지금 외국 사례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소득 양극화 때문에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양극화 해소 자체가 성장이다예요. 예. 아주 정확히 얘기를 하면 양극화를 해소해서 우리가 보다 평등한 사회가 돼야지 이게 성장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정답이지요. 예. 근데 이 정답을 가지고 정치가 정말 되게 하는 방법으로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은 오늘 아침에는 그런 말을 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왜 2007년 이 대선 때도 그렇고 계속 보시면 이걸 확실하게 목숨 걸고 대선 때 좋아. 저도 의미 있는 실패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했느냐? 안 했거든요. 갑자기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이렇게 가잖아요. 네, 같이 갔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야당이 좀 더 장기적인 관점, 이건 왜냐면 한 20, 30년 된 패러다임이에요. 성장을 네. 통해서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어쨌든 일자리도 창출하고 양극화도 없앤다. 네. 이것이 한 3, 40년 이상 된 이것만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이걸 바꾸는 것도 최소한 5년, 10년, 15년은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초기에는 좀 동의를 덜 받고 그런다 하더라도 정치가 자기 목숨 걸고 해보는 거예요. 하고 실제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되게 하는 겁니다. 되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한다든가 그걸 가지고 헌신성을 높여가지고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아 이게 맞구나.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그거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지원들이 같이 결합되면 여지가 트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관되게 나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변함없이 부동산 경기 부양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부채 경제입니다. 부채 경제를 키우는 거고 우리가 소득 양극화 없애고 가계소득 높여서 이게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 성장 지수 말고 국민 행복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실현 가능한 방법들이 있어요. 해나가는 거죠. 아주 그거 하나라도 일관되게. 그러면 저는 그래 저 정치인들 한번 믿어볼 만해. 한번 이제 부채도 너무 많아지고 이래서 다른 사람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쪽 한번 뽑아보자. 우리 한번 가보자.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아침에 말하던 사람이 저녁 때는 똑같이 얘기를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말 바꾸는 사람보다 그래도 항상 그래 경제 활성화 가지고 우리 성장해보자 라고 하는 쪽이 그래도 실험도 해봤고 결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쪽 표 찍습니다. 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정치 문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적어도 경제 문제, 특히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일관된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되게 하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감도 꽤 지지를 받아서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꽤 많은 진보 지자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들도 입법뿐만 아니라 정책의 상당 부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럼 그건 아주 일관되게 가보자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일관되게 갈 수는 없다면 그건 일관되게 좀 가보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런 문제 한번 일관되게 가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세월호 같은 문제는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당내에서 그 의원들 사이에 토론이라든지 서로 얘기를 해봤죠. 얘기를 해봤는데요. 반 이상의 의원들은 동의를 해요. 근데 그러면 이 의견의 동의가 꽤 저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리드를 해야 돼요. 이게 리더십 문제가 매번 걸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되면 개별 의원 차원에서 막 의원들을 모아서
저희도 이제 제가 을지로위원회 같은 네. 걸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발적인 의원들의 모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의원들이 한 10명, 20명, 한 30명쯤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부 의원들이 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당이 일관되게 그 입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면 당이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지도부도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 그건 목숨을 걸자. 그렇죠. 이게 그렇게 안 되네요. 그게 왜 안 될까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그 2012년도에 그 민주당, 그 당시 민주당이죠. 민주당이고 그 당시 새누리당 네. 의원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 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9대 지금 국회의원들이죠. 가장 역대 그 16, 17, 18, 19대 이 4대 국회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걸로 나와요. 성향상 그런가요? 평균이. 예. 네. 그러니까 의원들 그때 아마 전원에게 질문서를 보냈고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의 답안이 그 답지가 회수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지금 19대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진보적인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의 어떤 그 전반적인 방향 이것이 쭉 진행되어 온 걸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예, 전반기 국회를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건 리더십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 개별 의원들은 제가 이제 양극화 문제나 이런 거에 동의 기반이 굉장히 커요. 예. 적어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하는 의견을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저변이 넓은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서 내가 재선이 되든가 3선이 되든가 할 수 있으려면 당이 그걸 받아들이고 당의 입장으로 향후에 그런 게 굉장히 공천에도 반영이 되고 이럴 거야. 예. 이게 이제 판단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의원들이 점점 더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정규직 문제에 동의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화에 동의해.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내 선거에 유리할까? 우리가 몇 명이나 더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유불리를 따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치는 그 가치가 좋은데 요번 선거에서는 우리 포기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주장하는 것과 대개하는 게 계속 거리를 두게 만드는 과정이 제가 겪은 2년간이었어요. 이게 그것이 저는 주요한 원인인 이제 리더십 문제. 어쨌든 당이 당꼴로 그런 것들을 이 가치관과 대개하는 것을 이어주는 이 전체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다음에 재선, 3선, 4선이 될 거다. 여기까지가 딱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더십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기의 국면을 맞은 게 아닌가. 전 세월호 문제도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세월호 욕 많이 먹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먹는 욕이 뭐였냐면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왜 박근혜 방패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가 먹을 욕 다 먹어가면서 대신 중간에 서서 심지어는 그래서 박근혜가 지지율까지 오르게 하는 혁혁한 공로를 세웠으니 새누리 이중대 맞는 거 아니냐. 박근혜의 방패, 박근혜가 정말 좋아하는 정당인 거 맞다. 근데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인정해요. 이건 물론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 역시도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문제가 이제 저는 세월호 문제가 최대 민생 입법이다. 아닙니다. 세월호 문제는 최대 민생 입법을 넘어서서 국가의 정체성을 묻는 법이고 그다음에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는 법이에요. 하지만 이 법을 추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매우 올바르지만 사실은 그것을 되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 간극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기보다는 주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자꾸 양보를 하고 대개하는 쪽으로 하다 이렇게 딱 보니 국민들이 보기에 너희들은 왜 하는 게 여당하고 똑같아.
이렇게 간 네. 거죠. 왜 여당을 설득하지 않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그러니? 네. 그러니 수사권, 기소권, 유족 의견 맞아. 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더 많이 나오고요. 동시에. 근데 야당은 국회로 들어가라. 너희들 장애에 나서 봤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지 않냐. 지금까지 행동으로 보면. 그러니 의정활동이나 잘해라. 이게 동시에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가 전 나왔다고 봐요. 네. 근데 그 역시도 그러니까 그동안의 당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러다 보니 의원들 개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거 유불리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이 주장과 가치관과 대개하는 것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지 못하고 특히 당의 지도부가 이 점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제 개별 의원들은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이 당장의 선거는 아니지만 향후 상근 선거에 유리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의원들을 생존연합으로 내모는 거죠. 그러니까 당의 리더십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가치관과 현실화 능력이 결합되지 않는다면 의원들 개개인은 생존연합이 돼요. 그렇죠. 예, 생존을 둘러싼 담합을 하고요. 이거 과하게 얘기하면 월급쟁이 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지금 야당에 보면 생계형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근데 그게 의원들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2년을 그렇죠. 겪어보니까요. 제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다니까. 네가 2년 더 하고 만약 재선이 돼서 4년, 8년을 할 때 네가 생계형 국회의원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니? 왜냐하면 당이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의원 개개인은 계속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래도 나라도 의원이 돼서 뭐 비정규직이나 이런 목소리를 대변해야지라는 생각이 점점 혹여나 강해지기 시작을 하면 결국 유불리를 좀 더 따져보고 내가 오늘은 포기하자. 오늘은 양보하자. 이것이 반복되잖아요. 1년 365일 조금씩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비슷해지는 거죠. 저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동료 의원 개개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그건 또 이 생존연합으로 내몰리기 전에 물론 의원들 전체가 이 지도부를 제대로 세우고 혹은 야당 전체를 뭐 야권 재편까지를 고민하면서 전체적으로 야권을 어떻게 세울 건가? 도대체 국민이 이기는 법을 찾아내서 야권을 어떻게 살릴 건가?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걸 하지 않는다면 저도 그 생계형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않다. 아직은 나는 그러려면 국회의원 안 해. 라고 하지만 그 역시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 하면 말지는 아니잖아요. 도전하고 깨져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선택을 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여야지. 그래서 저로서는 요즘이 가장 물론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도 당이 위기다라고 얘기하지만 내부에 있는 저 역시 정말 심각한 위기다. 사실 한편으로는 위기는 또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 6.4 지방선거 때 소위 이제 진보 정당들이 완전히 다 붕괴하다시피 했거든요. 뭐 그전에는 구청장이라도 몇 군데 당선되고 이랬었는데 구청장은 뭐 한 곳에서도 당선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뭐 지방 의원들 같은 경우도 진보 정당을 굉장히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 정당의 어떤 존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반면에 이제 새정치연합은 그나마 그 9대 8이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구색이라도 좀 갖춰가지고 대충 넘어갔는데 이건 730 재보궐선거에서 이번에 완패를 하면서 그 새정치연합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재편 대상에 들어서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그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야권 전체가 다시 한번 재편을 해야만 2016년 총선에 가서 뭔가 야권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당내에서 제가 친한 의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벌써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그래서 저는 아직 아니다.
왜 그러냐면 식물인간은 스스로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없어요. 남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들은 아직은 제 생각에는 스스로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만한 능력이 조금은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정말 남한테 맡겨야죠. 그리고 그 시기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새정치민주연합뿐만이 아니라 야권 전체를 에 대해서 시야를 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되거나 할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식물인간 식물정당이다라고 이제 판정을 내렸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아직은 좀 더 아직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스스로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에서 노력은 하겠으나 저 어거지는 부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거지를 부려봤거든요. 8월 달에 예. 그러니까 이 합의, 우리 여야 합의에 대해서 전 도저히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저는 일정에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거지를 부려서 될 일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저도 노력을 하면서 좀 더 기다려보고 또한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분들까지 손을 잡아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더 만들어 봐야 된다. 최소한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죄송하게도 앞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야권 전체를 재편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게 단순 이합집산 이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단순 이합집산만 또 해가지고는 정치공학의 문제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건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재편을 한다라고 할 때 이념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그 서주지 않으면 새로 또 무슨 예를 들어 야권 이합집산 한다고 해도 지금의 새정치연합에서 무엇이 달라질 것이냐.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전 약간은 뉘앙스가 다른데요. 예.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어쨌든 야권은 기본적으로 연합군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도 연합군일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 연대나 이건 굉장히 쉽게 나오는 얘기. 우리는 연합군적인 질서를 항상 가져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합군은 용병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 연합군이 정말 정규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10년 이상 계속 연합군을 해봤는데 정규군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라는 연합군과 뭐 B라는 연합군, C라는 연합군 다 모여서 정규군이 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를 해야 돼요. 당권이든 하여튼 이익이든 혹은 이런 걸 우선 양보해서 융합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양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파 질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정규군 내에서 개파가 있는 건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그런 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연합적인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파가 있는 건요. 그건 그러니까 개파? 이러다기보다는 그냥 다시 분리할 수 있을 정도의 용병들 간의 결합으로 보이는 거죠. 이걸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제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계기가 될지 아니면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각자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 용병으로 결합을 했을 때 기여한 바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완전히 올인하고 헌신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밑바닥을 깔고 그런 태도, 관행을 바꾸는 것이 계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치관 플러스 관행이나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합적 질서가
거가 우리 현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연합을 할 때마다 매번 이걸 정규군으로 융합해내는 그러면 왜 그런 얘기하잖아요. 정규군이 되려면 기존의 정규군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네. 예전에 로마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요즘 이제 로마 그 역사를 그래서 아주 재밌게 읽는데 어떻게 로마가 계속 식민지를 만들면서 식민지로 안 놔두고 시민으로 받아들였을까. 그렇죠. 네. 같은 권리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정규군을 만들어내죠. 저는 그걸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뭐 새정치민주연합이든 향후 야당이든 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 놔두고 뭐 개파 수장 이런 식으로 남아있고 무슨 당직을 차지하려고 하고 지역위원장이나 공천이나 특히 공천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악을 하려고 하면 이 연합적 질서는 해체가 안 돼요. 정규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방법이 뭘까? 저는 좀 더 고민하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해요. 예. 지금 그 야권 뭐 재편 문제 나왔으니까 지금 혁신위원회 비대위가 지금 저 위원장 한 명밖에 없죠. 네, 비대위원도 구성이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좀 이제 이건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만 원래 비대위를 다 구성을 한 다음에 당직을 인선을 해야 돼요. 그 비대위를 이제 지원할 당직이었는데 이게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당직은 다 인선을 했고요. 비대위원은 업무만 남으면 어떻게 되냐면 비대위가 이렇게 얹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그래서 혁신은 하기는 좀 어려운 비대위가 아닐까.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혁신형 비대위가 안 되고 관리를 할 수밖에 없으면 왜냐하면 우리 지금 새정치민주연회 지역위원장도 없는 비정상 체제예요. 그래서 이걸 정상화로 해서 지역위원장 이런 걸 하려면 한 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3, 4개월 후에 그때 전당대회를 하고 거기서 다시 혁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지금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건 맞습니다. 지금 뭐 박영선 그 혁신위원장의 어떤 그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상처를 받아서 심각하게 상처를 받은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사실상 박영선 위원장 혼자 있는 체제 아니에요? 예, 그런 거예요. 1인 체제인데 1인 지도 체제. 그런데 그 1인이 굉장히 힘이 없는 리더십이 없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수습을 하지 않으면 새정치연합이 지금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 위치를 이렇게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이 상황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거 사과하고요. 국민들이 모르지 않잖아요. 잘못하고 확실하게 사과하고 정말 좋은 정치인으로 서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러저러한 걸 할 테니 그때까지 믿어달라라고 믿어주고 평가해달라라고 하든가. 이런 생방송에서. 아니면, 지금 당장, 두든, 이렇게 하든가. 이건 좀,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도저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황이 계속 가는 게, 제가 왜냐하면, 전 박영선 대표를 이렇게 선출하는데 저도 찍었고 박영선 의원장 같은 중요한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분이 좋은 정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 그래서 확실하게 사과하고 계획을 제시하고 이거 잘못했는데 앞으로 이걸 할 때까지만 나를 봐달라. 그래서 믿어달라. 아니면 내가 의원직 걸고 정말 정치 인생을 이리저리 하겠다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정말 의총에서 나온 것처럼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를 하시든가 뭐 이런 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정쩡한 것 같아요. 민주당 지금 그 새정치연합 최근에 그 정치적인 이 태도하고 약간 유사한 것 같아요.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새정치연합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금 그런 형국이듯이
지금 박영선 위원장도 딱 부러지게 이 방향이다 저 방향이다 지금 이게 없이 대충 그냥 대충 말 그대로 가는.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게 저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게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면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3개월 만약에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면 3개월 동안은 단순히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지역위원장 뽑고요. 그러니까 당의 비정상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당의 정상화 과정이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해요. 당이 아무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12월 말 결국 1월 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구성되는 지도부들이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 새정치연합의 혁신이 됐든 아니면은 야권 전반적인 어떤 재편이 됐든지 이제 그 지도부에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쉽겠냐라는 질문도 있는 거죠. 아까 뭐 저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식물 정당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아마 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새정치연합은 스스로도 어떤 야권 재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할 거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사망 선고도 못하는 아주 가혹한 평가를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과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저의 삶과 정치인으로서의 삶과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체해야 된다, 뭐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실제로 스스로 해체도 못하는 그런 당이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그런 그 냉소적인 반응도 또 있어요. 그 세월호 문제에 들어가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문재인 의원이 이번에 단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문재인 의원 단식에 대한 반응들은 어떤가요? 반반인 것 같아요. 이건 전 시민 여론도 반반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문재인 의원 같은 좋은 분이 어쨌든 단식이라도 하시면서 세월호 유족들과 소통하고 그 손을 잡은 것이 다행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게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다른 한편 또 일부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데 적어도 대선 후보였었던 문재인 후보는 단식을 넘어서서 사실은 당이 이렇게 위기인 상황이고 세월호 유족,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 문제도 이렇게 위기인 상황을 정면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나 정치력을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조금 있고요. 이런 좀 판단의 차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는 좀 있었다고 보세요?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러니까 단식은 개인적 결단이고요. 그리고 글쎄요, 문재인 의원께 그 개인적 결단 이상의 정치력을 요구할 자격이 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지금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찌됐든 지금 여당과 유족들이 지금 그 협상 중인데요. 지금 어떻게 지금 해 가야 될까요? 지금 뭐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여론상으로는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어쨌든 이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가의 정체성을 묻는 법이고 그 다음에 이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는 법이라면 그것을 여야 혹은 유족 간의 이 협상으로 풀 수 없다면 전 국민에게 직접 묻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예를 들자면 국민투표처럼 국민에게 직접 묻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협상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과 전혀 다른 정말 국민이 결정하고 국민에게 묻는 이런 해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래요. 가끔 보면은 야당에서 이 결단을 하고 이렇게 강하게 추진해야 될 대목에서 주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애투쟁이냐 국회 복귀냐 이런 게 그렇죠. 아니라 예. 아예 국민한테 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정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 다른 것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심지어는 저는 지도부가 옥세를 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지도부가 정말 목숨 걸고 하고 나머지 일정,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일상의 세월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의원들이 개별 의원들이 챙겨라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이게 한편으로 몰려서 장애투쟁만 하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트랩에 걸리거든요.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보자. 저는 이제 그런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투쟁도 국민들이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반가운 게 아니죠. 안 보이는 게. 아니, 면피용 아니냐. 떠밀려서 간 거 저한테 아니냐. 면피용이라고 얘기하신 시민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사실은 답할 말이 없는 거죠. 너희들 정말 진심으로 이거 목숨 걸고 할 생각 없으면서 합의 잘못한 거 면피용으로 나와서 지금 장애투쟁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그래서 제가 정말 시민들은 똑똑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분명히 하고 혹은 지도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든 지지를 받아야죠. 전 대충 넘어가는 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장애투쟁이냐 아니냐 이런 논법에 빠지는 것도 아니다. 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국민투표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인 그렇죠. 것 한번 같네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정체성을 묻는 법이다. 라고 봤을 때 여기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야권으로서 이 부분에 모든 걸 다 올인한다. 라고 생각하고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동원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야 되는데 그쵸. 지금 보면은 과거의 어떤 방식들 그걸 그대로 답습하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그것도 다 떠밀려서 계속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을 보면 모두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제대로 된 정치가 그걸 모아주고 결집을 해내는 거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애에서 우리가 떠든다고 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국가 정체성을 묻고 있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국민들의 힘을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고 그 방법을 정말 좀 새롭게 혹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보는 거 어떨까. 그러면서 일상적인 일정은 해내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제가 MBC에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임원은 임시직원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임원들은 보통 자기가 그만둘 때까지 한 3년, 짧으면 3년을 놓고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신입사원이라든지 한 5, 6년 차 정도, 6, 7년 이렇게 된 사람들은 자기 남은 기간, 정년까지 한 20년 이상 남지 않습니까? 20년 이상의 미래를 놓고 고민을 해요. 참 심각한 문제인데 야당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오늘 그 은수미 의원 나와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정치권의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유족들의 아우성을 외면한 채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당은 청와대에 불똥이 튈까봐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고 야당은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 넘어가려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부모 자식 간의 간절한 애정마저 짓밟는 폐륜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하지만 당장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 세월호 유족들의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도 중요하지만 인간성 회복이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